네, 경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일 것 같은 것들도 연결돼서 우리 생활과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월요일 경제의 맥을 짚어보면 그 연결되는 부분들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저 멀리 중동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그리고 잠시 시간이 되면 주식 얘기까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중동 순방 꽤 많은 경제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기업가들이 따라갔고요. 사우디가 우리 기업에 21조 원 규모의 투자도 추가로 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있고 지금 관련된 기사 오는 것들은 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순방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작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 겸 또 총리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차기 이제 왕이 될 것이고 또 총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번 다양한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51건이나 체결했습니다. 네, 그때 왔을 때도 총 금액은 한 21조 원 되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한 40조 원이었고 네. 추가로 21조 원을 한 거니까 한 60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가장 크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에 한 5,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네. 2026년도부터 현대자동차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합니다. 예. 이제 사우디에서 한 5만 대 정도를 매년 차를 생산할 예정이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앞으로 이제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올해 이제 협약을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네. 정말 우리나라에 과거에 석유 파동이 났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석유가 5배 정도 올랐었는데 당시에 네. 거기 반대로 석유를 5배 올랐으니까 중동에 돈이 엄청 많을 것이다. 중동의 이제 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네. 해서 우리가 역발상으로 우리가 중동의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네. 이번도 지금 현재 제2의 중동의 이제 붐이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중동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네. 지금 석유가 배럴당 $100가 돌파했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올 연말이 되면 더 크게 올라갈 건데 이렇게 중동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자. 아주 뭐 좋은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루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숨통 트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교수님도 앞서 뭐 건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국내는 재개발하려는 데들도 건설 단가 때문에 네. 못하고 있고 안 좋잖아요. 네. 좀 건설사나 국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사우디 쪽에서 좀 숨통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틀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건설하고 또 중동 쪽하고 우리나라의 그 건설 관련된 어떤 테마 그다음에 뭐 미래 이런 쪽으로는 오랫동안 다져온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오래됐죠.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건설 단가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사정이 뭐 건설 단가 외적으로 뭐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짧은 기간 안에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뭐 중동 쪽에 계속적으로 이런 건설 쪽과 인연을 좀 이어가고 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건설 외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MOU가 일어나서 네네. 효과가 더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이런 중동과 좀 다르게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중동과 또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나라가 이 중동 쪽과 뭐 사우디를 바라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예전보다 상당히 그 자본을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방이 됐어요. 네. 그 부분에 지금 MOU 된 것들도 보니까 뭐 관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스마트팜 특허 그다음에 해운 뭐 해양 뭐 이런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그 뭐 어떤 MOU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만의 어떤 과거에 함몰된 뭐 그 건설과 뭐 개발 뭐 이쪽이 아니라 이 사우디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다양한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그 서로 간의 그 양해각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이 좀 열려 있다. 사실 개발을 하는 과정 안에서 또는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뭐 우리나라만 해도 IoT가 다 들어가고 그렇죠. 또 관련돼서 뭐 보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인터넷 막 구축이나 뭐 그 안에 또 자동차들도 다 그 그렇죠. 주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차량 안보 그다음 보안 또 통신 서비스. 그렇죠. 예.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개발 과정 안에서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최근 앞으로의 양해각서에 그 어떤 금액보다도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뭐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장이 좀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송승현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지금 정부와 기업들이 관심 있는 것 이상의 가능성들이 더 숨어 있고요. 이슬람 문화가 사실 좀 폐쇄적이고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런 게 통상적이었는데 사실 여기는 K 콘텐츠도 인기가 많습니다. 뭐 이란에 가면 아직도 대장금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기가 있는데 건설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교수님, 네옴시티 이게 굉장히 네. 세계적 관심사를 끌고 있잖아요.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의 사실 야심찬 맞습니다. 뭐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다 이런 표현들도 하던데 이재용 부회장도 지난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를 갔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네옴시티가 우리나라의 큰 좀 뭐랄까 기업들도 관심을 갖는 네. 그런 어떤 가능성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실현된다 그러면 네. 아주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국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됐습니다. 방산도 예, 그렇죠. 방산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네옴시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게 통신 인프라, 전자장비 모든 분야에서 다 우리가 사우디와 협력을 할 분야이고 네. 이 네옴시티가 이것이 이제 실현되고 준비한다 그러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반 그 위치에 있는 해안 도시 쪽인데 여기에다가 서울시 면적만한 한 10배 이상의 대규모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네. 사막에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완전히 그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네옴시티인데요.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다 진출해도 됩니다. 건설과 통신, 인프라가 완전히 진출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이고 네네.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전부 다 세계 1위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네옴시티를 포함해서 가장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네옴시티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력을 창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해왔지만 지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아직 좀 전 세계적인 금융 우려 때문에 안 되는 것들 좀 이쪽에서 뭔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얘기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기사 제목에 애차방 아까 전기차 얘기해 주셨고요. 또 방산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UAE를 비롯해서 방산 성과가 계속 있어 왔죠. 에너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유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90달러 선의 두바이유가 표시가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아람코랑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만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면 사우디의 기름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가 수출도 하는데 우리가 급하면 제일 먼저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비해서 석유 비축분이 100일분 비축돼 있습니다. 100일째 쓸 수 있나요? 100일째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식량이나 뭐 에너지나 전부 다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100일치에서 한 6개월치 정도를 비축해 있는데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100%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석유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UAE 이런 데서 석유를 그 순서대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아람코사의 530만 배럴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축을 하게 하고 그렇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잘 정제를 합니다. 네. 석유를 가져와서 이것을 분해를 해서 항공유, 휘발유, 뭐 석유 이렇게 분해를 해서 100% 호주에는 수출을 해요. 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 정제 분야에 또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금액 총 배럴 수가 530만 배럴이랍니다. 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뭐 디젤도 그렇고 가공된 석유의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람들 기름도 안 나는데라고 하시겠지만 이 석유 정제하는 석유화학 공업이 잘 돼 있어서 그렇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도 있는데 특히 이 에너지 분야가 좀 안정이 되면 자꾸 이제 기승전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설 단가 중에 고유가도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좀 안정되지 않을까요? 시장에는 굉장히 안정된 신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뭐 지금 그 건설을 하는 과정 안에서 건설과 들어가는 중장비 차량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디젤을 많이 그렇습니다. 활용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뭐 그 토목 작업부터 해가지고 어떤 개발하는 그 골조 과정들 또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한때 그래서 뭐 그 요소수를 비롯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운반비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어떤 그 휘발유는 지원을 했는데 또 경유는 또 지원이 그때 안 됐던 그런 그렇죠. 시기인데 그때 네. 그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값보다 더 높았었거든요.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그 어떤 디젤이라든지 운반 비용 이런 쪽하고 건설 쪽하고는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무래도 좀 그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저장을 해둔다라는 거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내용들을 한번 그 안에 살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나 최근 들어서 지금 중동이 글쎄요, 뭐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같은 경우는 덜해도 이게 좀 확장이 되면서 중동의 네. 전체적인 쇼크로 갈까 걱정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비축들을 하면서 우선 구매권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가 지금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 때 만약에 이런 어떤 원유를 좀 비축을 할 수 있다라면 뭐 정제 능력도 갖고 있고 그거를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역할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안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건설과 부동산 쪽에도 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견인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일정하게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좀 작용하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위기 중에 국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에너지 위기거든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인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경제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송 대표님 얘기뿐만 아니라 늘 겪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에너지 얘기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에너지를 사실은 과거에 1, 2차 석유 파동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들이 무기화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자꾸 물론 일본도 최근에 그랬습니다만 이 원자재를 왜냐하면 희소하게 중국만 생산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도하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자원을 자꾸 무기화하는 느낌인데 흑연 수출을 또 통제하겠다.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입니다. 네. 이렇게 LG, 엔솔, 뭐 SK, 뭐 삼성 전부 다 이제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올 연말부터 석유 흑연 통제를 하겠다. 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70조 원 투자해 놨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18나노 옛날에 이제 기준에 이제 생산되고 있던 네네. 아주 기준 저사양이라고 저사양의 이제 네. 반도체 기준을 딱 정해주고는 더 이상 고급 반도체나 최신형 반도체는 중국에 주지도 말고 생산도 하지 마라. 네. 반도체 생산 시설은 현재 기준으로 5%만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더 이상 최신형 반도체를 공급하지 마라. 이러니까 중국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흑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제품이 바로 흑연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거 90%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우리가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기업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중국 전체 자동차의
30%가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 자동차로는 중국이 예, 앞서가고 있죠. 세계 1등이죠. 30%고 우리나라는 9%입니다. 네. 미국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뭐 좀 더 산업혁명을 좀 더 당기고 세계적인 기업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전기차로 모든 자동차에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 점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GDP가 미국의 한 70%를 따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견제를 시작한 것이 바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흑연이라든지 예.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 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인데 이렇게 경제가 정상화되고 수출이 정상화되고 교역이 활발해야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툼을 벌이니까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 연속 16개월 연속 적자가 나고 좀 어려웠던 게 바로 이런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고 네.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이에요. 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중국에 다 높은 의존도를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희귀금속이라든지 의존도가 한국가의 50%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무교할 수 있죠. 예, 우리가 90%를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 빨리 우리나라가 대응책을 대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의 과거에 그 사례도 있었고요. 또 뭐 요소수 사태도 있었고 또 흑연은 지금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건 총알이나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데 사실상 전쟁이에요. 타격을 입고 경제가 피해를 보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그 고립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제일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뭐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한테 어떤 음식물을 안 준다든지 네. 또는 목이 마른 사람의 그 수분을 주지 못한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뭐 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그 어떤 지역들을 고립시켜 가지고 그 지역이라든지 그 뭐 국가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뭐 이런 재료라든지 뭐 연료라든지 뭐 원자재 같은 경우가 하나의 그 피처럼 이렇게 공급이 돼줘야지 그 국가를 지탱하고 그 국가라는 경제라는 시스템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수출을 통제를 한다. 어떤 뭐 교역을 좀 막는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암묵적으로 굉장히 뭐 보이지 않는 그 전쟁처럼 네네.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게임 같은 거를 할 때도 가장 고통스럽게 전쟁하는 게 이런 폭격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 것을 그 연료라든지 식량으로 말려 맞습니다. 죽이는 그 제일 힘든 거거든요. 네. 본인이 게임이 끝났다라는 많이 것도 하시는 걸로. 네. 저는 사실 게임은 거의 안 하는데 네.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회상해가지고 보면은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거 게임은 진 게임인데도 계속 의존하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말까 막 이런 그 고통스러운 그런 패배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아까 전쟁을 말씀을 하셨지만 안 보이는 정말 이거 이기기 힘든 세계 경제 속에서 나 홀로 뭔가 고립되어 있고 그 헤쳐나가기 힘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그 산업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패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뭐든지 극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흑연이 뭐 천연에 대한 그 흑연에 좀 의존을 했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좀 뭐랄까요 뭐 인공도 가능하고 인조도 가능하고 또 때때로 지금 새로운 것들도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소재들이 나오고 있죠. 신소재들이나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지금 상용화하려고 좀 기대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 기간을 잘 보고 새로운 것들을 또 새로운 게 또 나타나고 한다라면은 또 돌파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속, 장비 관련해서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그걸 기회로 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올린다든지 지금 이건 사실 중국 흑연은 답이 없지만 또 중국 입장에서도 안 팔면 자국의 흑연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남한산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식량과 물을 통제해버리니 정말 대포 한 발 안 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경제 여러분 안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들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보만큼 중요한 경제 얘기보다 또 생활 경제도 중요한데 이건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학교 졸업하고 3년 넘게 취업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낸 청년들 8만 명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아, 이게 좀 뭐랄까요? 일단은 교수로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막 짠한 마음이 먼저 있으실 것 같아요. 야,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합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네. 포린 디렉터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는데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걸 직접 투자라고 부르고 FII 포린 인디렉터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네.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간접 하는 게 투자. 있습니다. 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건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FDI에서 유출이 유입의 4배나 많습니다. 네. 삼성, LG, 현대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지금 26%고요. 미국과 OECD 평균이 21%. 네.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12%입니다. 네. 싱가포르가 17%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아일랜드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작년 초죠.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가 22%로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딱 1% 낮췄습니다. 네. 26%로 조절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계속 공장을 옮기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되는 것이다. 네. 보통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만 취업률은 우리가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5%나 되고 우리나라의 지금 미취업자 청년 취업률 나이를 15세에서 29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21만 명 정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렇게 니터족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8만 명이 더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부가 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역할이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12%로 낮추면서요. 전 세계 1,700개나 되는 기업의 본사를 유럽에서 유치했습니다. 아일랜드로. 법인세 수입만 작년 한 2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되고 있지만 법인세를 낮추면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약간 박리담의 개념이에요. 예, 박리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사실 세수 부족 때문에 정부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 법인세를 세계 평균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세수 부족이라고 해서 어렵지만 이것을 싱가포르가 17%밖에 안 됩니다. 예. 최소한 세계 평균의 법인세가 21%입니다. 그 정도는 낮춰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쇼어링 외국에 네. 투자된 우리 기업들도 한국에 오게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의 낭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평균 정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나라 우버 에어비앤비 다 금지됐습니다. 예. 타다 금지법 완전히 금지시켰고 네. 지난주에는 비대면 의료산업 또 금지시켰습니다. 네네. 전 세계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도입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우버나 에어비앤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을 다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호주는 우버를 도입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택시 기금에 쓰는 걸로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이고 뭐 통신 인프라 다 세계 1등이에요. 이와 같이 정부나 국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 청년들이 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 놀지만 않을 것이다. 네. 전 세계가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 것이 바로 우버입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이 정부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좀 오픈 좀 시키고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도 좀 세계 평균으로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25%,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4%였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OECD 평균은 21%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 공방도 많습니다. 뭐 부자 감세 이런 용어들도 등장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여건 차원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주변에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거나 이미 졸업한 친구, 저희 YTN 라디오에도 많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랄까요, 굉장히 바늘구멍이 좁아서 어려워요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자리나 기회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표님 그래도 대학 졸업할 때는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네, 갑자기 라떼 토크로. 예. 저 때는 그렇죠. 예, 저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뭐 크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뭐 4차 산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4차 산업으로 가면서 너무 점검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라고도 저는 봐요. 사실은 사람을 줄이잖아요. 그렇죠. 기계화시키고. 기업의 최대한 그 효율성과 생산성 외적으로도 보면은 얼마나 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냐라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뭐 저도 뭐 외국에도 좀 많이 여행도 많이 네네. 다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자주 다니기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 말은 네.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통장으로 거래를 아직도 서명을 하고 일일이 하냐. 현금도 내고, 예. 예, 막 그러냐라고 네. 하는데 은퇴를 뭐 청년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그 구직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진입 장벽도 좀 낮고 은퇴를 하고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들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빠르게 공부를 했던 그 과정 안에서 4차 산업으로 너무 빠르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 하고 이제 구직할 때 그 취업 기업들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돼버린 그런 네. 그 방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니트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니트족이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임플로이먼트, 뭐 트레이닝 뭐 이런 게 있는 네. 것 자체가 아무리 뭐 공부를 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해본들 뭐 세상이 네.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그러면 안 되겠다. 또 한때 파이어족이라는 게 또 네. 유행을 했거든요. 예, 또 뭐 그 금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자. 이것도 하나의 그 4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뭐 코인 투자다 뭐다 뭐 계속적으로 변한 그런 산업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용이 줄고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4차 산업에 대해서 짚지 않고 고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단단하게 4차 산업으로 다져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 정도 되잖아요. 네. OECD 평균에서 그냥 최하위에도 아주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네. 최하위예요. 근데 결국 고용을 하고 또는 그 구직 활동을 하고 직장이 있어야지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결혼도 네, 못하고 맞아요. 돈을 벌어야지 애를 키우고 뭐 애들도 낳고 그다음에 집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아예 사회에 지금 발을 못 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속도나 뭐 이런 일자리 문제 뭐 혁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시장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 정말 뭐 공부해도 또는 구직 활동을 해도 네. 뭐 훈련을 해도 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그 졸업한 친구들 보면은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일본에 취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뿐만 아니라 그 대졸자나 이렇게 공부를 마친 친구들도 해외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녀요. 결국은 인력 유출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인재들은 오히려 외국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조금 뭐 노력을 해도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4차 산업 핑계 대면서 애들
안 구하기도 좀 편한 그런 상황이 네. 되고 우리 인재하고 좀 맞지 맞아요. 않는다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너무 4차 산업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뭐랄까 내실이 튼튼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고용과 또 고용이 출산과 또 생산 국가 전체 GDP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이게 시간이 뭐 중요한 답이 여기서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혁신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산원의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일자리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더 동의하실 것 같고 끝으로 이건 좀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을 예. 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화물 사업 분할 때문에도 시끄러운 것 같아요. 교수님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나가 굉장히 부실이 됐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유럽이 선제적인 조건으로 아시아나의 화물을 매각해라. 네. 그다음에 이착륙하고 있는 슬롯을 반납을 해라. 네. 지금 현재 유럽의 항공사들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가지게 되면 너무 독점이 커진다. 되고 네. 자기들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 화물을 매각하라는 것이 지금 네네. 그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짜 산업이 바로 이게 그나마 아시아나 화물인데 지탱하던 게 맞습니다. 화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짜를 팔면 진짜 빈 껍데기만 인수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네. 고민하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매출액이 3월만 한 3조 원 정도 되고 네. 대한항공이 한 43만 톤. 아시아나가 21만 톤이니까 네. 한 절반 정도를 아시아나가 화물 운송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좀 빈 껍데기만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 다 반대하고 있어 아시아나 합병에 네. 대해서. 그래서 대한항공이 어떻게 이것을 살아남고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 사항 저희가 또 나중에 추가로 알아보고요. 대표님께도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봐야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들 하셨잖아요. 모기지론 얘기하는 거. 이거 가입자랑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라고 해요. 일단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올렸어요. 주택 네. 가격.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청년 걱정도 많이 했죠. 네네.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인 빈곤도 커요. 네,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뭐 은퇴자라든지 뭐 네. 노인들 그리고 구조 자체가 점점 역삼각형으로 구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급액이라든지 뭐 건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뭐 부동산 시장까지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렇게 한 주간의 경제의 맥락 저희가 경제가 먼데이 시간에 김대중 세종대 교수님 그리고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 두 분과 함께 자근히 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